네, 경제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죠. 아직까지 환율과 증시가 크게 출렁이진 않았지만 앞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태.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주가가 미국 주가, 글로벌 주가 크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 왜 다 막판에 좀 오른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일단 조금은 찻잔손의 태풍이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예. 유럽 증시만 하더라도 소폭 1% 미만 정도 하락에서 그쳤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다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1% 미만이지만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미국은 다 올라갔고.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의 얘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간에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고용이 뜨겁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긴축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약간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가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처럼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긴축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준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이미 경기 둔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필립 제퍼슨 미국의 연준 부의장이랑 그리고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뉘앙스는 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제약적인 긴축 환경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물가, 고용 이 두 가지만 봤다라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거기에 금리까지 같이 보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연준 위원들이 쓰는 대본이 좀 톤이 달라졌다고 그럴까? 뭐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미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중 금리 동향, 뭐 국채 수익률이겠죠. 정확히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지금 미국 2년물, 10년물 금리를 보통 보는데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한 4.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받아서 한 4.6대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4.6으로 조금 낮아졌어요. 예. 그리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5% 넘어갔다가 약간 떨어져서 한 4.9%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4.8%를 넘었을 때 정말 시장이 크게 이거는 이전에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10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낮아진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잠시 이렇게 떨어진 거는 하마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이 잠깐 낮아진 거. 뭐 그 약간 낮아진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부분보다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2년물 기준으로 5%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구두 개입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연준 위원들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준의 정책 금리 결정이 11월 1일이죠. 그럼 그때 시장에서 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럼 그 전망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도 그 확률을 절반 이상까지 그렇게 확 높게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좀 더 낮아져서 한 10% 초반 정도로 별로 그렇게 많이 높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12월로 가면 좀 더 높아지는데 12월로 가면은 인상 확률이 한 20% 중반 정도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확률이 더 많다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리 인상 전망 확률이 낮아진 이유. 낮아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연준이 이런 얘기 안 하고 고용 시장 뜨겁고 물가가 여전히 높고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났고 내년감이 인하잖아라고들 강하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8월 정도까지만 해도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한 4번 정도는 할 거다.
이 정도가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4번 정도 내년에 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 컨센서스였다. 그랬는데 9월 FOMC에서 점도표가 딱 공개가 되니까 연준 위원들은 2번 이상 낮춰줄 생각이 없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시장이 그때부터 내년에 완화적인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털어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움찔하니까 이제 내년은 모르겠고 일단 올해 올리는 것까지만 반영하자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 연준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긴축을 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시장은 우리 말을 안 믿고 좀 있으면 완화해 줄 거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누르기 위해서 자꾸 세게 얘기를 했던 건데 시장의 투자자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 약발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 이제 정상적인 톤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엔 올해 금리 인상 연준 어렵다, 있다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저도 시장 전망치대로 어렵다. 안 할 것이다. 그럼 지금 5.5%죠? 그래서 유지할 것이다. 지금 국제 원유가가 다행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된다면 지금 가장 걱정하는 인플레에 큰 영향은 없겠죠? 현재 수준이라면. 현재 수준이라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0불 미만 정도여서는요.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 걱정하는 연준으로서는 유가가 다시 뛰기라도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장애가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연준의 금리 결정을 뭐 지금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지만 그 영향을 줄 변수들이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11월 1일 이전에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그 이스라엘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게 정말로 커지고 비화가 되면은 국제 유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많이 뛰어 올라가고 그럼 또 상황들이 다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9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미국의 예산안 협상을 일단 임시 예산안 45일을 마련해서 11월 중순 정도로 밀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정부 지출은 기존 정도대로 지금 쓰는 정도대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여전히 공화당 강경파들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고 더 줄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때 가서 다시 또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은 지출을 확 줄여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또 한 번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런 정치적인 변수 못지않게 결국은 또 소비자 물가 동향이 중요할 텐데 곧 발표되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동향? 12일 날 발표됩니다. 12일. 어떻게 지금 조금 핵심 근원 물가지수 좀 둔화될 것으로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나요? 8월 달에 코어 CPI가 4.3%, 헤드라인이 3.7%였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근데 8월에 비해 9월은 1년 전에 비해서 코어 기준으로는 약간 낮아져서 4.1%, 그리고 헤드라인 기준으로도 약간은 낮아져서 3.6% 정도.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근원이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임대료 가격 상승률들이 확실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같은 부분들이 좀 안정되는 것들이 물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고용도 굉장히 30만 명 이상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임금 상승률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거든요. 일자리는 많이 늘었는데 임금 올라가는 거는 좀 속도가 조금 더뎌졌다. 조금 더뎌졌다. 근데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멕시코 이런 쪽들에서 들어오는 뭐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이 입국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물가를 좀 낮춰주는 데 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었지만 일자리 공급, 일하겠다는 사람도 좀 많이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정책금리 인상에 반영이 돼서 물가가 약간 안정이 되면 정책금리 입장에서 또 부담을 좀 더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번 주에 9월에 FOMC 의사록도 공개된다는데 그 의사록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의사록은 사실 11월, 12월 인하 여부, 뭐 인상 여부 자체랑은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난 9월 FOMC 점도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2026년도 점도표입니다.
2026년. 예, 3년 뒤 정도 3년이나 됩니다. 남았는데. 예, 예. 원래 이제 한 2년 뒤, 3년 뒤까지를 보여주는데 네. 3년 뒤 전망치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특징적인 게 네. 장기 전망치보다 높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장기 전망이라는 건 한 3년에서 5년 뒤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만들 겁니다. 예. 라는 아주 긴 호흡에서 연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그게 3년 뒤가 그것보다 높다는 얘기는요.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쩜 뭐 한 가지 가능성은 아주 천천히 낮출 거라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3년 뒤쯤이면 사실은 장기란 말이에요. 아주 장기라고 볼 수 예. 있죠. 근데 그 뒤장기 전망보다 이게 높다는 얘기는 이 장기 전망을 앞으로 건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좀 길게 보면 뭐 내년은 얼마나 금리를 낮춰줄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연준 금리가 한 2.5% 정도까지로 다시 낮아질 겁니다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연준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따라서 아니야 이제는 물가도 예전처럼 많이 낮아지지 않고 금리도 우리 예전처럼 많이 낮춰주지 않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3% 정도로 갈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둘 중에 뭔지 아주 천천히 계속 내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장기 전망치를 올릴 준비가 우리가 슬슬 하고 있다는 건지 그 내용 세부적인 거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를 쭉 보면은 연준의 의중이 조금 더 파악이 되겠죠. 9월 의사록에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낮추는 폭 횟수가 굉장히 적거나 예. 장기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금리 안정이 되더라도 예전처럼 떨어진 시절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채권 투자하는 분들 조금 재미없는 겁니까? 뭐 방향 자체야 아직까지 내려갈 룸이 많으니까 뭐 방향 예. 차원에서의 뭐 분명히 좋은 시절은 있겠지만 눈높이는 약간 예전에 비해는 좀 낮춰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늘 한미 금리 정책 금리를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를 걱정하잖아요. 지금도 예. 뭐 차이가 큰데 뭐 지금 11월 1일 날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는 전제로 해도 현재 금리 수준이 큰데 좀 올린다면 또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우리 자금 흐름에 좀 영향 좀 걱정해야 됩니까? 영향이 이미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미. 2%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예. 한국은 금리 격차, 그러니까 자본 수지보다는요. 예. 실제로 무역 수출입에서 나오는 경상수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은 아무래도 그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는 예. 여전히 신흥국으로 보고 있고 크레딧 리스크가 일부 존재한다라고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차입해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가는 이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한 나라는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한 나라는 뭐 일본밖에는 사실은 없고요. 예. 나머지는 주로 미국이랑 유럽 증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의 채권의 매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보다는 경상수지가 더 중요한데 이 같이 지금 금리도 미국이 더 많이 올리고 네.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도 좀 잘 안 됐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 격차도 미국이랑 역전이 심하게 돼 있지만은 경상수지도 상당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던 예. 거거든요. 이게 같이 작용을 하는 게 지금 반영돼서 1,300원대 뭐 초중반 이 정도를 가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군요. 뭐 시간이 지나서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의 리스크들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업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죠. 이번 주 후반부터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예. 거죠. 혹시 뭐 주목할 만한 기업들 어떤 겁니까? 뭐 이번 주에 그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 중에 큰 게 이제 델타 항공, 네. 뭐 도미노 피자, 그리고 미국의 금융주들, 뭐 시티뱅크, 그리고 웰스파고, 네. JP 모건 이런 것들 정도가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주식들은 아니죠. 그러네요. 한국 주식 입장에서 중요한 주식들은 주로 빅테크거나 네. 반도체거나 반도체. 쪽일 텐데
그거는 2차 전지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후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는 봐야겠지만은 한국 입장에서 정말로 시그널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식들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뭐 위태위태하니 뭐 근데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 주에? 뭐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영향을 크게 받으려면 유가가 이것보다 한 번 더 훅 점프업을 하는 정도로 확전도 심해지고 뭐 중동 국가들이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원유를 또 무기화하는 과거에 뭐 중동 전쟁이나 오일 쇼크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튼 이런 뭐 애매한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기는 당장은 조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에서 저가 메리트를 위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가 되면은 조금 뭐 그런 쪽들 주식들 위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삼성전자 말씀하신 삼성전자 내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죠?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2조 초반 정도로 컨센서스는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 2조 초반? 예. 네. 그 1분기, 2분기가 6천억대였으니까 확실히 좀 좋아지고 조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분위기 정도는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